안녕하세요, 어머님들. 문해력 학습법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나마 짧게 전달해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더 이상 우리 아이 문해력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성과 중심을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문해력 학습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려보죠. 수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수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감, 그리고 흥미입니다. 자신감과 흥미도 없는 상태에서 수학 공부를 진행하기에는 어렵죠. 응용 사고력, 심화력 풀 때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어. 아, 어려운 게 아니었네.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거 좀 재미있네? 무슨 의도로 이 문제를 낸 거지? 이런 태도.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다, 창의력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수학에 있어서의 가장 기초는 자신감과 흥미입니다. 이런 태도를 바탕으로 연산, 문제 이해력, 독해력, 문제 의도 파악, 사고력, 창의 사고력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붙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문해력도 키워지는 겁니다. 문해력이란 문장제 문제 글을 읽고 이게 뭘 뜻하는 거지? 문제 의미가 뭘까? 문제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 문해력입니다. 요즘은 모든 과목의 지문이 길어지고 있어요. 진짜요? 라고 물으신다면 수능 기출문제를 한번 봐보시면 지문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신간 교재들 한번 보시면 창의 융합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학, 과학, 수학, 사회를 엮어서 지문이 어떤가요? 일단 길어요. 길고 그 지문의 의미 파악하기도 어려운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머님들께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경시대회 HME 기출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길이가 같은 성냥개비 50개 중 원하는 개수만큼 사용하여 직사각형 모양 한 개를 만듭니다.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 기역 대 니은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기역과 니은의 공약수가 1분일 때 나올 수 있는 비는 모두 몇 가지인지 구하시오. 자, 어때요? 일단 길어요. 뭔가 글을 읽고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이거 뭐지? 경우의 수 문제인가? 도형 문제인가? 읽다가 앞에 읽은 문제도 까먹어서 다시 처음부터 읽는 경우도 많습니다. 속도감 있게 문제도 읽어야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전혀 감을 못 잡아요. 이걸 문제를 드립다 푼다고 해결될 문제일까요? 정말 문제 10건 풀면 사고력, 문해력 키워지는 걸까요?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수능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엔 수능 문제 한번 봐보죠. 숫자 33444가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와 한 개의 주사위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 봐도 모르겠어요. 문해력이 약한 아이들 특징 중 하나가 중고등을 가면 이런 확률 문제를 엄청 못 풀어요. 왜요? 일단 글이 길고요. 조건도 많아요. 뭔 소리야. 말의 의미 파악조차도 못합니다. 이게 바로 수학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풀어내야 하는 수학 지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연산? 중요하죠. 사고력?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보다도 앞서 연산과 더불어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능력 중 하나는 답정너, 바로 문해력입니다. 그럼 이런 문해력 어떻게 길러질까요? 책 많이 읽으면 될까요? 그래, 문장을 이해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지. 그래서 갑자기 엄마가 어떻게 하세요? 책을 읽고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학원을 보내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의 문해력이 갑자기 올라간다? 그럼 이 세상에 수학 못하는 애들, 국어 못하는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문해력이 약하다. 이건 상위권보다는 하위권에 훨씬 더 많아요. 자, 수학 문해력이란 수학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이다?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문해력이란 수학 문장을 해독하는 능력입니다. 물어보는 게 뭔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문제를 읽고 이해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해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책 많이 읽는다고 해서 수학 문해력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어머님들, 이 부분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문해력이 얼만큼 있는지도 궁금하시죠? 이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선 크게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초 기본 수준의 문장제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지, 요 정도는 하네. 그래, 우리 아이가 이 정도는 좀 되는구나. 그렇다면 두 번째, 중난이도 문제나 서술형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잘 하네. 그럼 상난이도 문제나 사고력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지를 파악하면 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테스트하면서 아이의 문해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먼저 문장제로 파악해 보시고요. 잘한다. 그럼 서술형으로 파악하고 이것도 잘하면 다음 사고력 심화 문제로 테스트해 보시면 됩니다. 테스트를 통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었다면 수학 문해력은 어떻게 학습해야 할까요? 어떻게 공부해야 우리 아이의 수학 문해력을 길러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끊어읽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문제를 막 읽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인지를 몰라서 다시 처음부터 또 읽어요. 이렇게 아이가 기본 수준의 문장제도 못한다 하면 문제를 끊어 읽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뭘 물어보는 거지? 무엇을 묻는 건지를 파악하는 거죠.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수학은 대체적으로 가장 마지막 문장이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찾았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을 찾아야 하는데 조건이라는 게 문장이 길어질수록 또 조건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숨어있는 조건이 있을수록 난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을 쉽게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수학 문제에서 문장이 나와버리면 먼저 숫자만 봐요. 숫자만 가지고 더하는 건가? 빼는 건가? 곱하는 건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아이가 문제를 풀다가 틀렸어요. 그래서 야, 이거 왜 곱했어? 그러면 그럼 나누기인가요? 이럽니다. 분수의 곱셈을 배울 때는 일단 곱해요. 틀리면 또 나눠요. 또 틀리면 이번엔 숫자 앞뒤 순서를 바꿔요. 속이 터지죠. 그렇게 해서 맞췄다 한들 그게 맞은 건가요? 틀린 건가요? 문제를 풀 땐 항상 조건을 잘 찾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건에 넘버링 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이후 수학 용어와 개념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수학 문해력을 키우는 3단계 학습법입니다. 예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버스에 6명이 타고 있었는데 공원 앞 정류장에서 3명이 더 탔습니다. 버스에 탄 사람은 모두 몇 명일까요? 이건 초등 1학년 기초 문장제 문제입니다.
아이가 이 문제를 만약에 못 푼다, 어려워한다 하면 1단계부터 막힌 겁니다. 기초 문장제를 해결하는 힘이 있어야 그 다음 서술형도 하고 사고력, 심화 문제까지 단계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하기 위한 조건과 무엇을 물어보는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파악해야죠.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된댔죠? 끊어읽기부터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버스에 6명이 타고 있었는데 공원 앞 정류장에서 3명이 더 탔습니다. 버스에 탄 사람은 모두 몇 명일까요? 이렇게 끊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물어보는 게 뭐예요? 가장 마지막 문장이 문제예요. 버스에 탄 사람은 모두 몇 명인지 구하래. 이게 문제예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찾아보는 거예요. 아이랑 같이. 첫 번째. 지금 6명이 있었구나. 그리고 3명이 더 탔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이렇게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넘버링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식도 쓸 수 있는 거죠. 6명이 있었다. 일단 6, 그리고 3명이 더 탔다. 이건 무슨 뜻일까? 더하기라는 개념을 적용시키는 거구나. 더하기 3은 9. 이렇게 푸는 거구나.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하루에 한두 문제, 문장제를 해 나가세요. 이것도 버겁다 그러면 하루에 한 문제만 해서 점차 늘려갑니다. 하다가 아이가 문장제에 대한 문해력이 좀 올라간다 싶으면 그 다음 서술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점점 난도를 높여가는 거죠. 이번엔 2학년입니다. 오전 6시 25분에 해가 떠서 시계의 짧은 바늘이 한 바퀴 돌았을 때 해가 졌습니다. 해가 진 시각을 구해 보세요. 여기서는 뭘까요? 숨은 개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수학적 용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걸 아이들이 빨리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일단 끊어 읽으랬으니까 끊어 읽어보는 거예요. 오전 6시 25분에 해가 떴네. 그 다음 문제를 읽으면서 끊어 읽기를 하면서 가는 거죠. 다 읽었으면 문제가 뭐지? 해가 진 시각을 구해보라네. 그리고 이 문제에선 어떤 조건이 나왔어요? 아침 해가 오전 6시 25분에 떴다는 첫 번째 조건 나왔고요. 두 번째, 시계의 짧은 바늘이 한 바퀴가 돌았을 때 해가 졌대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시각과 시간의 개념, 즉 시각과 시간의 수학적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겠다는 뜻이죠. 엄마, 시각이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하면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렵겠죠. 시각이 뭐죠? 시각은 시간의 어느 한 시점을 말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숨은 수학적 개념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무엇을 캐치해야 되는 걸까요? 시계의 짧은 바늘이 한 바퀴 돌았다. 이거에 대한 숨은 수학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짧은 바늘이 한 바퀴를 돌았다는 건 12시간이 지났다는 거구나. 그럼 오전은 오후가 되는구나. 오후였으면 오전이 되는 거구나. 이거에 대한 숨은 수학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시각은 변하지 않고 오전이 오후만 되는 거구나. 그럼 답이 뭐예요? 오전 6시 25분에서 오후 6시 25분.
되는 겁니다. 자, 어떠셨어요? 문장제 문제만, 서술형 문제만 주구장창 푼다고 해서 아이의 문해력 향상될까요? 이젠 아셨을 겁니다. 물론 아이들이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학적 문해력 학습을 정확하게 하는 학원이나 공부방 찾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죠. 조금 전에 저와 함께 보았던 문장제 문제들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물어보는 게 무엇인지, 해결하기 위한 조건을 찾을 수 있는지, 그 문장의 조건 안에 숨겨진 수학적 용어의 뜻, 수학적 개념을 아이가 얼만큼 파악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지도를 한다면 아이가 하루에 단 2문제를 풀어도 사고력, 심화력으로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아이는 실질적인 수학적 문해력이 향상될 겁니다. 수학을 진짜 잘하는 학생은 읽고 쓸 줄 알아요. 즉, 문제를 읽고 이해하고 그 해결 과정을 표현해낼 수 있는 아이. 그 아이가 진짜 문해력이 강한 학생입니다. 여기까지 수학 문해력 미니 설명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